근데 이 자기가 잘하시는 부분이 아닌 뭐 경제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관론을 지속하시는 분들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시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저는 별로 좋은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올라서기 편입니다. 또 책을 보면 또 질문의 힘 되게 많이 강조하시던데 네. 기업을 보는 측면이라든가 기업 탐방에서도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걸 찾아보려면 네. 질문력이라든가 이런 걸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좀 이 질문의 힘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 질문의 힘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사례인데 이거는 제가 소시적에 미국에서 근무를 좀 했었어요. 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미국 가치투자펀드 테통 캐피탈 네. 파트너스. 네,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한국 기업 리서치를 해갖고서 가서 이제 저희 보스한테 이제 얘기를 네. 했죠. 그래서 보스한테 항상 이제 보고서를 써갖고서 이제 갖다 주면은 저희 보스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회사 3년에 주식이 2배 갈 수 있는 주식이냐?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면 보고서를 읽어보고 얼버무리면은 하면은 안 보고 다른 종목 찾아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리서치를 할 때부터 이 회사에 3년 2배 갈 수 있는 주식이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검토하는 대상도 달라지고 네. 분석하는 기본적인 툴도 달라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의 기본적인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웬만한 아이디어에 에너지 쏟지 마라. 너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네가 정말 좋아 보이고 네가 에너지를 쏟을 만한 기업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서 분석을 해라 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항상 이 질문이죠. 이번 3년에 2배로 갈 수 있는 회사니? 라는 질문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검토하는 기업도 달라지게 되고 그 기업들을 분석하는 그 프로세스도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질문의 힘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기업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탐방을 하게 되고 사실 뭐 일반인 분들은 기업 탐방이 조금 쉽진 않죠. 그렇지만은 어느 종목에 대해서 인터넷 서칭을 하든 아니면 뭔가 자료를 찾을 때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가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년도의 이익이 얼마예요?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예요? 네.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질문은 어떤 점이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서 이 내년도에 이익이 좋아질 거냐? 당신들이 이렇게 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는 이유가 뭐냐? 네. 앞에 질문은 내년에 올해 이익은 얼마요? 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전망치를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후자의 질문, 올해 이익이 좋아지는 요인이 뭐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점을 만족시켰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힘에 대한 질문이에요. 현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질문은 이런 식이 돼야 돼요. 힘에 대한 질문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아무런 공부 없이 가면은 올해 이익이 얼마요? 이라는 걸 물어보게 되지만은 정말 공부를 많이 미리 해갖고 가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이 이익이 내가 나름대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게 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리서치도 되게 풍부해지고 분석의 깊이도 달라지고 이런 식이 되죠. 야, 이 3년 후 2배라고 하셔서 네. 저도 너무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네. 3년 후 2배 갈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의 샘플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과거의 사례입니다. 네. 과거의 사례고 뭐 추천 두고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이미 지난 거니까. 네, 제 지난 종목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예전에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테리어 한샘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샘. 네네. 네, 한샘이 지금 뭐 한 1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한샘이라는 주가가 네. 과거에 한 뭐 30만 원 뭐 이렇게도 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20만 원 후반 30만 원 뭐 이렇게. 네, 34만 7천 원까지 그렇죠. 갔었네요. 네, 30만 원대까지 지금 갔었죠. 현재는 한 9만 7천 원. 네, 이 회사가 한샘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얼마에 샀을까요? 아, 미국에 있는 회사요. 2배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15만 원대 정도 뭐 이때 사셨어야 될 텐데. 3만 원? 3만 원대요? 네. 10배. 네.
뭐 10배를 다 먹었는지는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언제 매도를 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고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사가 한샘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발굴했을까라고 보면은 이 미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그 한국이 점점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죠. 네.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과거의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경제가 발전했을 때 어떤 거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리서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국 시장에서 어느 회사가 수혜를 볼 거냐. 주택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제 주택은 노후화되고 경제는 경제력은 높아지고 그러면 집 안에서 꾸미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리미리 리서치를 해서 낮은 가격에 샀던 거죠. 그러다가 그 뒤늦게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걸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뭐 30만 원, 40만 원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자주 와요. 네. 아는 거에 와서 올 때 좀 보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던 네. 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이거를 갖다가 뭐 단기적인 아이디어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봤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테리어가 잘 된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네. 인테리어 업체가 한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잘하냐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누가 있냐는 거죠. 경쟁사 몇 개 없었나요? 뭐 현대, 리바트, 그다음에 뭐 가구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뭐 에이스 침대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샘이 되게 잘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회가 발생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아마 아이케아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했을 거예요. 이케아. 네,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케아 진출했을 때 한국의 인테리어 회사들, 가구 회사들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투자자들이 또 우려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역발상으로 시장이 커지는 거를 더 좋게 봤던 거죠, 이 회사는. 그분들이 한국에 가끔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우리 투자에서 3대 집단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분들인 네.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인 거고 그다음에 기관이 있는 거고 외국인이 있잖아요. 개인과 기관과 다르게 외국인 투자가 조금 다른 게 있을까요? 혹시 근무해 보셨으니까 궁금해요. 사실은 네. 똑같나요, 그냥? 비슷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똑똑함에 대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개인의 총명함은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네. 근데 집단지성? 집단지성이라기보다는 경험과 그 경험에 기반한 철학 이런 거는 확실히 미국 투자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형성된 지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서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정말 우리가 지금 뭐 몇 년 전에 겪었던 이런 정말 비이성적인 투자 현상 이런 거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거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다라는 이런 수많은 경험치가 쌓여서 그게 하나의 투자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투자 문화 속에서 투자를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뿐이지 뭐 이 개인적인 능력치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별반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3년에 2배라는 것도 결국은 문화잖아요. 우리는 3년에 2배 갈 주식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투자의 철학과 투자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만 고르다 보니까 결국은 한샘이라는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요즘에 사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강의도 많이 듣고 하시잖아요. 사실 유튜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의로서 보고 계신 건데 그에 반해 투자 실력은 안 는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공부는 하고 있는데 투자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일단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면 투자 실력이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뭘 해야 되는 거? 왜냐면 책도 보고 있고 영상도 보잖아요. 네. 공부하는데 실력은 안 느는 것 같단 말이죠. 투자 실력이 네. 늘어서 이제 성과로 이어지려면은 3단계를 거쳐야 돼요. 3단계. 아까 제가 확률적인 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거를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 실전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시 공부로 연결시켜야 돼요. 이런 거를 갖다가 무한 반복하는 게 이제 투자 실력이 늘어나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투자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3단계에 걸쳐서 어느 단계든 간에 하나 이상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 거, 찾아내서 고쳐야 되거든요.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대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제대로 공부하려면 뭐가 제대로 공부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방법을 있는지를 갖다가 잘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부득대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좋은 책을 갖다가 읽어야 되고, 네. 그 순서에 맞는 책을 읽어야 되고, 네. 강의를 듣는 것도 그냥 뭐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좋은 강사를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피해야 될 네. 강의도 있는 거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부한 걸 갖다가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현상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전에는 이 일반적인 현상에 다양한 변주가 나와요. 그렇죠. 정말 독특한 사례도 되게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큰 흐름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많은 특이한 경우가 합쳐지기도 하고 변주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한 걸 갖다가 실제로 실전에 적용을 해보면서 이런 실전에서의 독특성을 갖다가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채워나가면서 이 이론에서 아니면 내가 공부한 거가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조금 바뀌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경험을 쌓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걸 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조금씩 맞춰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 실전, 피드백 이런 걸 갖다가 무한 반복을 하면서 네. 이게 계속 해야지 실력이 좋아지고 이게 아까 말한 확률의 기대값을 높이는 이 활동인 거죠. 그럼 제대로 공부 측면에서 요즘 뭐 책도 많고 강의도 많잖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옷가게 가도 너무 옷이 많으면 고를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야 하는 거예요? 일단 네. 강의라는 측면과 책이라는 측면을 좀 나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강의, 어떤 강의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보다는 네. 어떤 강의를 피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강사는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격적인 강사는 게 이 사람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재테크의 좋은 점, 뭐 어느 특정한 재테크의 좋은 점만 강조하거나 리스크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점만 찬양하고 그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위험한 요인들 이런 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라면은 호황기에만 돈 번 사람들이 강사로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그래서 네. 핫하죠, 사실. 네, 이런 사람들도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테크 자산을 갖다가 보면은 어떤 자산이든 저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해요. 네. 근데 이게 선형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아요. 선형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고 그 구간에서 등락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짧은 기간에서 보면은 이 호황기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때는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근데 이분들의 단점은 불황기가 됐을 때 대처할 법을 알려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황기만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건데 호황기에만 돈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황기, 하강기가 됐을 때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걸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네. 되게 높아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도 좀 피하시는 게 되게 좋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이제 능력 범위를 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되게 조심해요. 주식이라든가 자산이 오르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양한데, 이 자기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이 이유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 이유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근데 이게 마치 자기가 이걸 미리 예견했다는 듯이 얘기하는 식이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능력 범위 벗어난 이유로 인해서 돈을 번 건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이걸 갖다가 예상했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과대포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뭐 그런 실전 강사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실전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가진 장점은 동물적인 감각이라든가 뭐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뭐 자기들이 잘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잘하시는 부분이 아닌 뭐 경제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전체적인 뭐랄까요, 정말 큰 경제의 흐름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저런 능력,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렇게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되게 자기의 능력을 과대포장하시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런 분들은 저는 별로 좋은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비관론을 지속하시는 분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관론을 갖다가 지속하시는 분은 되게 있어 보여요. 사람들은 다들 우매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위험을 모른다. 시장 위기가 올 것이다. 위험을 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미리 예언해주는 선구자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걸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돋보이게 싶어 하시는 분들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도 김작가 TV도 이제 채널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가 됐고 올린 영상이 한 800개가 좀 넘어가거든요. 저도 수많은 재테크 쪽에 뭐 전업 투자자, 슈퍼게임,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 엄청 많은 분들이 나오셨을 거잖아요. 저도 재출연을 요청드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준 중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한 가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상당수가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주식이라든가 이런 재테크는 의사분이 저자님보다 수술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동차 엔지니어는 저자님보다 무조건 자동차 수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를 1년 동안 만약에 한 달 동안 투자를 한다면 저자님이나 엔지니어나 수익률은 다를 수 있거든요. 무조건 저자님이 높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더라도. 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실력이 보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출연하신 분이나 다른 영상 보실 때도 굉장히 이분의 이야기를 과연 미래에 봤을 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좀 검증해 가면 그게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분이라면 좀 그런 분의 영상은 스킵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는데 부담스럽네요. 왜요? 오늘 뭐 맞춘 거 없잖아요. 네, 저는 오늘 전망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방송이 워낙 요즘에 많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게 좀 확률이 높으신 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영상만 들을 때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막 걔가 후킹되게 막 얘기하면 와 끌리는데 나중에 봤을 때 그게 틀린 얘기라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그 강의를 선택할 때 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중적이지 못하거나 특정 사람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이 되는 이런 투자법을 강의하는 분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워렌 버핏은 뛰어난 투자자이면서 뛰어난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지 소로스
트레이더요? 이런 분들은 사실 좋은 투자자이긴 한데 좋은 강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촉에 기반하거나 네.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정보력에 기반한 이런 투자법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오히려 트레이더보다는 가치 투자하시는 이야기가 개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촉이라든가 네. 정보력 이런 거를 개인들이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강의 얘기해 주셨으면 좀 책, 네.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좀 책 추천 뭐 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책을 선택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쉬운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해서 막 정말 증권 분석 이런 거 어렵거든요. 네. 이런 거 뭐 보시면서 하시면은 지쳐요. 지쳐갖고서 오래 공부 못 하십니다. 네. 정말 만화로 된 것도 좋고요. 일단 쉬우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책을 갖다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서 이제 투자를 공부하면 이렇구나, 재밌구나, 이해할 수 있구나. 한번 실력이 느는 걸 갖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걸 받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세부적인 너무 영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누구 투자로 돈 벌었다 이런 책 보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가끔 투자 성공 사례 보면은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투자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식도 고취되고 되게 좋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투자의 원리,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 방법을 갖다가 설명하는 책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스테디셀러들이 있고요. 이 스테디셀러들을 그러니까 진짜 많은 책을 보는 것보다 이런 스테디셀러 책들을 두세 번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유명한 내용 책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존 리드라는 이 성공학 작가거든요. 네. 이분이 했던 얘기가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것을 외워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 분야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이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은 결국 그 핵심 원리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변주에 불과하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론을 실전에 적용할 때 수많은 이런 변주들이 나와서 그 독특성을 채워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기본은 이런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한 상태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변주에 휩쓸리기보다는 먼저 기본 핵심적인 원리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책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로 딱 명확하게 좀 제시해주면 좋으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뭐 PPL 받은 것도 아니니까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기준으로 해서 책 한 권씩만 추천해주면 초급자용으로는 네. 스스로 좋은 투자에 이르는 주식 공부 이 책. 네, 일단 이거는 초급자가 아니라 이제 저자님이 추천책 투자에 임하는 마음, 주식 분석하는 기술, 스스로 좋은 투자에 이르는 주식 공부 이제 저자님 책이고요. 네, 이 책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 책을 빼고서 본다면은 정말 쉬운 책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이런 책이 아주 쉽게 잘 써져 있는 책이에요. 저자가 누군가요?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네. 사람이고요. 재미있습니다. 네, 초급자용으로는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자, 중급자용으로는 그리고 초보자용으로 약간 주식과 관련된 책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 네, 요게 이제 기초를 잡을 때 꽤 유용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초보자용 책으로 좋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원리를 발견하는 좋은 책들, 이런 거는 꽤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쓰신 투자에 대한 생각, 아니면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요 두 같은 책인데 요것도 꽤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립 피셔라는 분이 쓴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네. 요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의 재발견, 네. 그리고 뭐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도 상당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이런 책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책 중에서는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이런 책도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100배 주식이라는 책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책에서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좋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금융 투기의 역사. 뭐 이런 책들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 공부 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